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주식을 사는 것은 비트코인을 사는 것과 진배 없다. 국민연금이 이 회사에 투자한 거 잘한 건가요? 신시아 루미스 상원 의원이 비트코인을 사자는 법안을 발의한 데는 이유가 하나예요. 그거 사가지고 미국 부채 문제 해결하자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연금 문제도 똑같은 문제거든요. 비트코인이 해결책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이호석입니다. 오늘은 수목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수목입니다. 블록 스트래티지라는 곳에서 크립토 전략 연구하고 있고요. 그리고 수목튜브라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대중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주로 다루는 주제는 크립토, 매크로입니다. 네. 수목튜브 이고요. 수목튜브. 수목튜브가 무슨 뜻인가요? 수목이 가는 튜브. 생각지 못했던 질문이네요. 네. 네네. 수목튜브. 네. 윤수목이가 하는 튜브. 이거 지금 제가 옆에 이제 같이 계시지만 굉장히 자기가 강하신 분이어가지고요. 자기 이름을 자기가 스스로 얘기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보통. 수목이가 그랬어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때. 그런 아닙니다. 느낌이네요. 근데 사실 이제 이호석 아카데미도 채널 이름에 이호석을 넣었다는 것 자체가 저 역시 마찬가지로 저에 대한 자기애가 굉장히 강한 사람 아니겠어요? 자기애라기보다는 자기애라기보다는 뭔가 이름을 걸고 하겠다. 그런 의미로 봐야죠. 좀 더 좋은 표현이네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의 이름을 걸고 여러분들에게 이어서 아카데미를 하고 있는데, 오늘 제가 이제 수목님을 급하게 이제 모시게 된 이유가 지난주였던 것 같아요. 뉴스가 이렇게 굉장히 크게 이슈가 되진 않았지만 제가 볼 때는 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뉴스. 그래서 국민연금에서 비트코인에 대한 투자를 좀 했다? 뭐 이런, 뭔 소리지? 뭐 이런 느낌의 이제 기사가 나온 것 같아요. 그쵸. 비트코인을 샀다는 아닌 것 같고, 뭔가 하여튼 뭔지 모르겠지만 그런 얘기들이 나와서 그 내용에 대한 소개를 좀 하면 좋을 것 같아서 모셨는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일단? 연기금이 비트코인을 사기가 사실 어렵죠. 왜냐하면 어떤 펀드 형태거나 이렇게 돼 있으면 이제 자산을 취득할 때 내부의 규정이나 프로세스가 복잡하지 않습니까? 그쵸. 예전에 금융회사 다니실 때 많이 경험해 보신 것처럼 맞아요. 새로운 영역의 자산을 취득하고 편입을 하려고 하면은 그 조건들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글로벌 연기금이라든지 중앙은행 중에서 이런 디지털 자산, 소위 말해 코인 이런 것들을 실제로 그렇게 편입한 케이스는 아주 극소수예요. 엘살바도르 정부가 그 법정 통화로 비트코인을 채택을 하고 사고 있다 이런 얘기는 들어는 보셨을 텐데, 그렇죠. 사실 그렇게 아주 소규모 국가들 은 아무래도 의사결정이 좀 더 쉽겠죠. 근데 국가가 커지고 또 아주 대규모 연금이라든지 큰 국가의 중앙은행이라든지 이런 데서 뭔가 자산을 취득하는 거는 그 프로세스가 간단치가 않거든요. 누구 하나가 좌지우지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제 직접 그렇게 취득하는 경우는 없었는데 요번에 국민연금 이슈가 나와가지고 보다 보니 다른 나라들도 꽤 하고 있더라. 측정 시점이라든지 또 환율이 계속 바뀌고 이러다 보니까 뭐 순위가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하는데 우리 국민연금보다 더 큰 규모로 알려져 있는 곳은 일본의 그 연금, 공정연금, 그리고 또 노르웨이 국부펀드 요 정도가 이제 우리보다 더 크고 최근에 뭐 순위가 바뀌기도 했다고 보도가 되었어요. 노르웨이가 더 높아졌다라고 하는데, 어쨌든 국민연금이 이제 규모 기준으로는 세계 세 번째로 운용 규모가 큰, 그러니까 굉장히 큰 거죠. 보수적으로 보더라도 1000조가 넘거든요. 뭐 자산은 지금 초 단위로 바뀌고 있겠지만, 맞아요. 그래서 1000조. 굉장히 큰 거죠. 그래서 국민연금의 CIO 그러면 어떤 나라에 가더라도 최고의 대우를 받는다. 완전 뭐 VIP죠. 골드만삭스도 가가지고 어이구 어서 오십시오 이런다고. 뭐 연금에서도 이거 영채널 보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 공항에서 내리면은 마중 나와 있겠죠, 당연히. 그렇죠. 뭐 아무튼 근데 뭐 그 돈이 이제 국민연금 운영하시는 분들의 돈은 아니지만 어쨌든 우리의 노후를 대비하기 위한 너무너무 중요하고 큰 금액을 운영하시는 뭐 우리 분들이잖아요. 자금 운영하는데 그렇게 뭐 대접 받는데 집중할 게 아니라, 그쵸. 실제로 그러니까 대접을 받는다는 게 뭐 핵심이 아니라 우리가 큰 자금을 효과적으로 운용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뭐 갑의 위치에 있으면 또 유리한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럼요. 그런 거는 뭐 정보의 삐딱하게 볼 우위라든지 건 아닙니다. 여러 가지로 혜택을 받을 수가 있죠. 근데 이제 관점은 이런 것 같아요. 국민연금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 저는 늘 드는 생각이 저거 지금 약속한 대로 받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제 많은 국민들이 그런 고민들을 하실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아무리 봐도 우리나라의 인구 구조를 보면 국민연금 낼 사람은 없는데 이거 내가 받을 수 있겠나? 이거 말도 안 되는 것 같은데? 이러면서 도대체 언제 고갈되냐?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 이 질문을 좀 반대로 해보면 국민연금이
조금 수익률을 한 1%만 높여도 2%만 높여도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단 말이죠. 맞습니다. 지금 뭐 보도되고 있는 거 보면은 이제 저도 좀 찾아보니까 2055년 정도 고갈된다고 이렇게 나오기는 하더라고요. 2055년. 그래서 이제 뭐 그거를 늦추기 위해서 한다는 아이디어들이 연금 수령 시점을 늦추자, 아니면 더 내자, 더 내라.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사실 그 어떤 것도 불편한 거죠. 그쵸. 누군가가 희생을 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그 수익률이라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사실 이게 비단 우리나라는 좀 많이 심각한 상황이고 네, 네. 다른 나라들도 다 마찬가지긴 해요. 수익률에 대한 어떤 관심도도 굉장히 높고 국가 연기금들 간의 어떤 경쟁 구도도 사실 좀 있습니다. 예. 그런 와중에 이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라는 기업을 편입한 게 좀 이슈가 됐어요. 그런 이제 여러 가지 배경이 있는데 국민연금에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라는 회사에 지분을 샀다.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고. 일단 얼마나 샀어요? 일단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는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미국 기업입니다. 네. 네, 미국 기업이고 공교롭게도 국민연금이랑 생일이 같아요. 아, 그래요? 둘 다 35년 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도 35년 된 기업이고 연금도 찾아보니까 지금 이제 한 35년이가 됐더라고. 차이 나도 한두 살 차이고 비슷한 그래도 역사가 있는 회사예요. 역사 있는 회사입니다. 닷컴 버블 훨씬 전에 창업한 회사니까. 닷컴 버블을 견뎌낸 회사네 어쨌든. 겪고 망할 뻔했어요. 망할 뻔했다. 네네. 어쨌든 이제 그런 회사인데 실제 편입한 규모는 원화 기준으로 이제 환산을 제가 해보니까 한 대략 470억. 오늘 환율 원화가 좀 더 강세여가지고 더 빠졌겠네. 좀 더 빠졌을 것 같긴 한데. 그냥 500억 언더. 네, 500억이 좀 안 되는 규모를 편입을 했어요. 미국에 투자하는, 미국 기업에 투자하는 대규모 투자자들 13F 공시가 있지 않습니까? 그쵸. 그거 하면서 요번에 이제 확인이 된 거죠. 1000조 원이라고 했으니까 500억이면은 0.05조 달러 원이기 때문에 비중으로 따지면은 1%가 안 되는 1%가 훨씬 못 미치는 아주 작은 비중이긴 하지만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를 산 게 왜 비트코인에 대한 간접 투자가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건지 그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고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라는 기업은 2020년도 8월부터 비트코인을 이제 사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회사 내부에 가지고 있던 잉여 자본으로 네. 처음에는 매수를 했었고 그 이후부터 이제 지속적으로 뭐 2달, 3달 간격으로 계속적으로 지금까지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는 전환사채 발행을 하면서 매수할 때도 있었고 또 유상증자 하면서 매수할 때도 있고 이제 차입하면서 계속 이렇게 매수를 하고 있어요. 근데 20년도 전까지만 해도 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라는 기업은 원화 기준으로 대략 매출이 한 5천억 원 정도? 이 정도가 그냥 꾸준히 나오는 그리고 성장은 좀 되게 정체되어 있는 네네네. 그리고 영업이익은 오히려 조금씩 감소하고 있는 그런 상태였어요. 한 2015년부터 고만한 15년부터 20년까지만 놓고 보면 뭐 네. 그 과거까지 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러던 기업이었고 그래서 그 기업의 가치가 이제 시총이 뭐 대략적으로 한 1조 원 정도? 1조에서 진짜 뭐 많이 쳐주면 2조? 요 정도 수준의 기업이었는데 20년도부터 비트코인을 본격적으로 매집을 해 나가는 과정에서 현재 지금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는 25빌리언 달러 정도 됩니다. 대략 한 30몇 조, 한 33, 4조 될까요? 그 정도 수준의 시가총액을 차지하게 됐고 그 중에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는 게 22만 6,500개를 가지고 있어요. 지금 전 세계 상장 기업 중에서 가장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 비트코인의 전체 발행량이 2,100만 개니까 전체 발행량의 1%가 넘는 상당한 규모죠. 요 수량이 대략적으로 한 13빌리언 달러 대략적으로 한 17조, 8조? 요 정도가 되고 현재 시총의 거의 한 50% 이상을 50%에서 60% 이 정도를 설명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주식을 사는 것은 사실상 비트코인을 사는 것과 진배 없다. 이렇게 바라보는 것이고 올해 들어가지고 비트코인 가격이 어쨌든 올랐지 않습니까? 네, 연초 대비해서 보면은 많이 올랐는데 최근엔 빠졌지만 많이 올랐다가 빠진 건데 재작년 하반기까지 좀 마켓이 안 좋을 때로 놓고 보면은 비트코인을 그때도 계속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사고 있었어요. 근데 일시적이나마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의 가치보다 시가총액이 낮았던 적도 있었어요. 그때 샀나? 국민연금이? 아무튼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네. 요번 2분기 때 샀으니까 그때 산 건 아닌데 그때 샀으면 더 좋았죠. 그러니까. 그때 샀으면은 더 싸게 샀을 텐데. 지금 뭐 주가가 많이 올랐어요. 20년도부터 해가지고 10배 이상 올랐어요. 10배. 네. 그렇게 이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도 많이 올랐는데 어쨌든 이런 이유 때문에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주식을 가지고 있다는 거는 비트코인을 투자한 것과
거의 진배 없다. 비슷하다. 사실상 가격 방향성도 똑같이 움직이고 비트코인보다 오히려 이제 변동성은 좀 더 큽니다. 예를 들어 비트코인이 2% 올랐다 하면은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는 뭐 한 4% 오르고 대략 한 2배? 그렇군요. 이것도 뭐 조금씩 차이는 나지만 평균적으로 한 2배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정리를 하면은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라는 회사가 들고 있는 비트코인의 양은 22만 개 좀 넘는 거고요. 근데 전체 비트코인의 양은 2,100만 개라고 했으니까 2,000만 개, 20만 개 그러면 1% 내외 정도를 들고 있는 큰 회사고 비트코인의 가치가 13빌리언 달러, 그러니까 그리고 시가총액이 25빌리언 달러니까 50% 이상을 비트코인으로만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비트코인 그러면 얘가 오르고 이렇게 사람들이 또 생각할 거고 그런 생각이 또 영향을 줘서 비트코인 가격보다도 더 큰 변동성을 갖게 되는 그 변동성이 더 커진 이유는 그것도 있어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차입을 해가지고 샀잖아요. 그러니까 레버리지를 거기서 재무 썼구나. 레버리지가 또 발생한 거예요. 그러네. 네. 그래서 변동성이 큰 게 좀 그런 부분으로 설명이 될 수 있고 그거 외에도 사실은 지금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는 기존에 하던 사업이 B2B 소프트웨어 사업이었어요. 그 사업은 한 지가 되게 오래됐어요. 고객분들도 쫙 퍼져 있고. 근데 비트코인에 기반한 B2B 비즈니스를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네. 실제로 작게 하고 있는 것도 있고 네. 뭐 앞으로 계획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또 어떤 기대치도 있는 거죠. 비트코인을 직접 사지 못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좀 매력적인 대안이 될 수 있겠다. 맞습니다. 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그럼 수목님 입장에서는 비트코인 낫습니까?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낫습니까? 굉장히 좋은 질문인데 비트코인을 직접 사는 거는 이제 우리가 뭐 흔히 그런 거 얘기하잖아요. 셀프 커스터디. 내가 누구의 간섭 없이 그냥 내가 직접 가지고 있는 마치 금덩어리를 딱 가지고 있는 것처럼 전쟁 나도 금덩어리 들고 뭐 손에 끼고 어떻게 어디 가가지고 누구의 간섭 없이도 사고 팔 수 있는 네. 그런 자산의 측면으로 보면은 비트코인을 거래소에서 사서 자기가 개인 지갑에 가지고 있는 것이 가장 우월한 자산 그런 측면이 가치를 저장하는 방법인데 단순하게 비트코인이 미래의 뭐랄까 디지털 금이고 앞으로 많은 사람들한테 받아들여지면 이 가치는 많이 올라가겠구나. 그리고 발행량이 딱 정해져 있으니까 인플레이션의 역수에 해당되잖아요. 해지를 할 수 있다, 인플레를. 내가 인플레를 해지 수단으로서 그냥 이것을 가져가겠다. 막 너무 극단적인 뭐 내가 내 코인을 못 찾고 이런 것들을 제외하고 그런 관점에서만 본다고 하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도 괜찮다고 봐요. 이게 해외 주식을 우리가 투자하면 양도소득세가 수익 난 부분에 대해서 22% 정도를 내야 돼요. 네. 250만 원 공제되고. 네. 그래서 22% 적지 않거든요. 사실 해외 주식을 할 때 굉장히 큰 허들인데 그런 것들을 감안하더라도 변동성이 워낙 크고 최근에 뭐 2, 3년 사이에 보인 성과를 보면은 세금 내고도 사실 비트코인보다 오히려 성과가 훨씬 좋긴 하거든요. 만약에 중장기적으로 좋게 본다고 하면 좀 괜찮은 것 같아요. 2배 레버리지 ETF도 있거든요. 비트코인 2배 레버리지. 왜 그러냐면 2배 레버리지 ETF 같은 경우는 2배 레버리지를 만들기 위해서 일정 기간 동안에 2배를 보장하는 게 아니고 하루하루의 성과에 2배를 추정을 하는 게 이제 일반적인 그 2배 레버리지 ETF들의 목표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면은 이제 거기서 트래킹 에러도 발생하고 여러 가지 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들이 발생해서 실제로 2배가 안 되거든요. 대부분. 안 되죠. 근데 이건 이제 2배 이상이 돼 버리니까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는 알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좀 매력적인 거. 그렇게 생각해 보면은 국민연금이 이 회사에 투자한 거 잘한 건가요? 개인적으로는 아주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잘했다. 아주 잘했다. 네. 물론 이제 연금 관계자분들이 보시면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야, 네. 우리 1,000조 운영하는데 지금 그 500억 그거 솔직히 그냥 발만 담근 것도 아니고 발가락 끝만 살짝 된 건데 발가락 끝만 안 돼. 왜 이렇게 미디어에서 난리를 치냐. 뭐 저런 코인 뭐 좋아하는 저런 애들 나와가지고 막 뭐 의미 부여하고 이런 거. 이렇게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시작이 중요하거든요. 네, 시작이 중요하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편입은 우리가 의미 부여를 할 법하고 뭐 개인적인 기대로는 앞으로 더 좀 적극적으로 해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만약에 그냥 하나의 회사에 대해서 편입 비중을 늘리고 줄이고의 관점이 아니고 정말로 이것을 비트코인에 대한 대용치로 생각하고 투자를 하기 시작하신 거라면 글쎄요, 이거는 계속 사 들어가는 그런 관점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그렇죠. 들고요. 그 부분은 사실 연금 여기 운용 담당자가 아닌 이상 알 수 없을 것 같아요. 이건 뭐 공식적으로 얘기할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렇지만 제가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요번에 이제 그 2분기 주요 주주들 명부를 쭉 보면서 느꼈던 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지금 노르웨이하고 일본 지금 연금 여기가 우리보다 더 크다고 했잖아요. 근데 일본 연금 같은 경우는 아예 디지털 자산을 우리가 투자 대상으로 그 연구하겠다고 작년 말부터 해가지고 이미 내부적으로 했었고 미디어에는 3월 달에 보도가 쫙 됐어요. 그러니까 일본 연금도 아예 직접 디지털 자산을 살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인 거고 공부를 하고 있는 상태. 예. 노르웨이 같은 경우는 요번에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9번째로 많은 그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주식을 가지고 있는 기관이 바로 노르웨이 중앙은행이었어요. 노르웨이 중앙은행. 근데 나 깜짝 놀란 게 중앙은행이 연금을 직접 또 운영을 하더라고 거기는. 그래요? 조사를 하면서 보니까. 네. 그래서 그것도 놀라운 것이었고 우리 국민연금보다 더 많이 보유하고 있는 기관들 중에도 좀 놀랄 만한 것들이 있는데 스위스 중앙은행, 스위스 내셔널 뱅크, SNB라고 네. 거기도 마이크로 스트레치 주식을 편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스위스 여기도 중앙은행에서 여기도 그러면은 뭐 연금 운용을 노르웨이처럼 하나 싶어서 찾아봤더니 또 아니래요. 이건 뭐 제가 스위스 중앙은행 입장을 정확하게 모르니까 조금 불명확하긴 하지만 그래서 저희 추측에는 외환 보유고 차원에서 좀 특별하게 편입한 게 아닐까라는 뭐 저는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참 이게 스위스 중앙은행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특이한 은행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좀 과감하게 스위스, 하고 그쵸. 독립적으로 주도적으로도 하는 스타일이죠.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그 검은 돈들도 많고 거기 스위스에 그리고 이제 그 돈을 예전에 또 그걸로 많이 운용하기 유명했죠. 위해서, 운용하기 위해서 또 따로 이게 뭔가 필요하고 중립국이기도 하고 근데 일단 남들 뭐 신경 안 쓰고 하는 것도 있고 네. 근데 거기서 또 샀다는 것도 좀 놀랍죠. 신기하기도 하고 놀랍기도 하네요. 그러니까 사실은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라는 회사가 한때 이제 비트코인 많이 빠질 때 정말 비난 많이 받고 아이고 저렇게 맞아요. 돈 빌려가지고 저런 거 사고 진짜 저 그 세일러인가 뭔가 하여튼 그 사람 정말 대표회사 시험 나고 물러났었어요 그때. 막 그런 욕을 먹던 회사의 지분을 스위스 중앙은행에 사고 있다는 얘기는 그쵸. 국민연금도 그렇고요. 좀 진짜 인상적이네요. 그 외에도 사실 우리 국민연금보다도 운용 규모가 좀 더 적지만은 우리보다 많이 가지고 있는 기관들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 유명한 캘퍼스 들어보셨죠? 캘퍼스도 유명하죠. 캘리포니아 공무원 연금, 공무원 퇴직연금, 그리고 또 캘리포니아 그 교직원 연금 이런 데들이 우리 국민연금보다도 더 많은 그 주식을 편입을 했습니다. 어쨌든 이제 연금 쪽에서 비트코인에 대한 간접 노출을 늘리고 있다. 직접 산 건 아니에요. 간접 노출을 늘리고 있다는 얘기는 향후에 내가 지급 능력을 내가 이제 국민들한테 돈을 줘야 되는데 그 능력을 키우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로 선택한 거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비슷한 얘기로 수목님 나오시기 전에도 이제 이야기가 많이 나왔던 게 트럼프 이슈 그렇죠. 그리고 이제 신시아 루미스 뭐 이런 분들이 비트코인을 뭐 전략적 자산으로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제 이런 얘기는 좀 급진적인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 이거 어떻게 보세요? 급진적인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드디어 이런 얘기들이 이제 나오는구나. 기다렸던 얘기들이거든요, 사실. 어떤 세상의 변화에 대해서 그냥 관심이 없었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갑자기 무슨 소리지? 이거 뭐 비트코인 투기 자산 아니었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은 해가 갈수록 많은 기관들한테 점점 더 어댑션 되어 왔거든요. 그래서 사실 지금 주요 운용 조직이라든지 이런 데서 뭐 전 세계적으로 비트코인 ETF 편입을 안 한 곳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뭐 헤지펀드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요. 맞아요. 그래서 놀랍지도 않아요, 이제는.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는 연기금이라든지 중앙은행들이 이런 것들을 간접적으로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하고 있다는 것은 이제는 시사점이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신시아 루미스 같은 경우도 미국 상원 의원입니다. 와이오밍주에 비트코인을 전략 자산으로 우리가 삼고 계속 꾸준히 사야 된다라는 그런 법안을 발의를 한 거죠. 결국에는 누가 먼저 하느냐의 문제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사실 지금 주요 국가의 외환보유고 구조를 보면 대부분의 경우에 금의 비중이 상당히 높거든요. 주요 선진국들. 그런데 우리나라는 조금은 다르게 미국 달러 비중이 극단적으로 높아요.
미국 달러 비중이 극단적으로 높습니다. 특히 오늘같이 우리가 오히려 왠지 워낙 모르겠지만 강세가 되면. 워낙 강세 확 되고 달러가 확 약세가 됐을 때 많은 분들이 당황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도 당황해서 방금 전에 속보를 찍고 왔어요. 미국이 영원히 세계 최강국일 것 같지만 모를 일이란 말이에요. 모를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배분이 필요한데 지금 우리 외환 보유고가 너무 달러에 편중돼 있다. 다른 나라 대부분이 그보다는 좀 더 독립적인 금이나 이런 것들 중심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 그런 면에서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금에 대해서는 접근을 못 하는 거야. 이미 좀 갖고 있었으면은 찔끔찔끔 뭐 가격 상관없이 조금씩 살 텐데 처음이네. 그러다 보니까는 언제입니까? 대략 한 10년 전인가요? 금 꼭지에서 샀다고 또 한번 욕먹고 한국은행이 그러다 보니까 이 의사결정하기가 되게 어려워져 버리는 거예요. 언론들도 좀 부탁을 좀 드리고 싶어요. 뭐 언제 뭐 사고 그 사실 되게 어려운 결정이거든요. 근데 맞아요. 잘했네 못했네 그 훈수 두는 건 너무 쉽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앞으로 우리가 뭐 지금 3차 대전 얘기도 나오고 미중 간의 패권 전쟁이 앞으로 얼마나 더 첨예하게 갈지 모르는 상태에서 중앙은행이 금을 취득한다거나 연금이나 이런 기관들이 비트코인을 취득하는 과정을 돕지는 못할 망정 뭐라 할 그거는 좀 아니지 않냐. 그래서 좀 자신감을 좀 줄 필요가 있다고 봐요. 지금 사고 뭐 몇 달 뒤에 가격이 빠질지 어떨지 모르죠. 근데 이제 꾸준하게 좀 노출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비트코인이 앞으로 뭐 중장기적으로 상승한다고 본다면은 먼저 산 놈이 임자거든요. 그렇죠. 예. 안 팔면 나중에 그만이야. 다 오르고 나서 편입한다고 하면 꼭지에 사는 거예요. 금처럼.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이제 그 비트코인도 그렇고 이제 좋은 자산이라고 생각하면 스위스 중앙은행, 저는 개인적으로 스위스 중앙은행이 가장 인상적이긴 한데요. 대단하죠. 네. 근데 그런 나라에서 사는 게 샀다 팔라고 사는 건 아닐 거란 말이야, 적어도. 아니죠. 야, 마이크로스트레이트 트레이딩 샀다가 목적은 바쁘게 팔자. 이거는 아닌 거라고. 전혀 아니지. 샀다가 계속 쌓아놓고 이제 쟁여놓으려고 사는 거지. 그런 것 같아요. 그런 의사결정을 하는 거는 샀다가 다음 분기에 올랐으니까 10% 먹었으니까 팔아라. 이런 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이제 그렇게 생각해 보면은 이제부터는 물량이 잠길 거라는 얘기고 말씀하신 것처럼 먼저 사는 게 임자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한번 이게 쏠려버리면 이제 그때는 이제 가격적으로는 큰 움직임이 있을 거라서. 그렇죠. 어쩌면은 이 문제를 그러니까 신시아 루미스가 상원 의원이 비트코인을 사자는 법안을 발의한 데는 이유가 하나예요. 그거 사가지고 미국 부채 문제 해결하자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연금 문제도 똑같은 문제거든요. 맞아요. 네. 연금이 가지고 있는 왜냐하면 인플로보다 지금 아웃플로가 더 많으니까 그치. 결국 고갈된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고 이 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비트코인이 해결책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 보시는 많은 분들이 아이고 말줄 않는 소리 이렇게 댓글 저 또라이 저것도 나와가지고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근데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아마 올해보다 내년에 더 많을 것 같고요. 내년보다 내후년에 많다고 하다가 그 어느 순간 임계점이 도달하면 당연한 거 아니야? 이렇게 될 날도 그럴 수 있습니다. 오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윤수봉님 나와주셔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끝으로 뭐 한 말씀 부탁드릴까요?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주변에서 좀 많은 응원들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연금 저도 이제 운용을 뭐 제도권에서 운용을 할 때 연금에 이제 지인들도 뭐 간 사람들도 있고 연금에서 이제 매니저들 채용하고 하는 과정들에서 사실 연금 너무 중요하거든요. 지금 이제 전주에 또 근무하고 있다 보니까 뭐 지방 근무라든지 당시엔 또 처우 문제도 있었고 처우는 좀 많이 개선됐다고 듣긴 했는데 최근에 그런 것들 때문에 뭐 기피한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기도 했지만 사실 거기에 제일 훌륭한 인력들이 있어요. 제가 아는 분들은 다 훌륭한 분들이 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좀 국민들도 많이 좀 믿고 응원해 줄 필요가 있고 그리고 이게 있더라고요. 우리나라 연금은 정치적인 간섭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정치 도구화 해가지고는 절대 안 됩니다. 좀 당부를 좀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운용에만 집중할 수 있게 해줄 필요가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는 정치인들이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운용 수익을 올리는 거 말고는 답이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만 집중할 수 있게. 최근에 우리 보면은 스포츠 뭐 협회 얘기도 많이 나오잖아요. 맞아. 협회 장인이 뭐니 이런 분들이 한다고 될 문제는 아니거든요. 선수들이 잘할 수 있게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다. 그거를 좀 당부를 드리고 싶고 혹시 추가적인 내용들이 좀 더 심화된 내용들이 궁금하다 하면 수목투브 오시면은 또 제가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있는 댓글을 통해서 수목튜브에도 많이 놀러가 주시고요.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